3년 만에 수능 국어를 3등급까지로 완성시킨다. 네. 이게 가능합니까?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좀 자극적이고 사기 아닙니까, 사실? 진급 시험을 3년 동안 무려 18번을 봅니다. 더 얘기하면 지금 아무도 우리 학원에 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지금 좀 의욕이 저도 네네, 꺾었거든요. 뭐 그럴 거예요. 그 독해력을 우리가 어떻게 향상시켜야 될 것이냐. 그렇죠. 예. 어떻게? 예, 어떻게 향상시켜야 될 것이냐라는 거는 우리가 독해력, 글을 읽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결국에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볼까요? 그 반복과 사고입니다. 반복과 사고.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 같은 얘기를 많이 해요. 영화를 우리가 볼 때 처음에 그 영화를 한번 쓱 봤을 때는 그 영화의 모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같은 영화를 한 5번 봤다. 외우지 그럼. 한 3번, 4번 보면은 저 대사의 의미가 저거였구나. 저 뒤에 있는 저 사과가 저기에 왜 저 위치에 있었는지 다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가 반복을 하면서 그 영화의 문법을 점점 이해하게 되고 어떻게 스토리를 끌고 나갔는지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갖게 돼요. 글도 마찬가지예요. 반복해서 글을 읽으면 우리는 자연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글을 읽는 능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자꾸 생각하는 훈련. 그거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수학의 주관식과 연결되는 건데 단순히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이 지문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 문제가 뭘 원하는지 아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독해력 문제집을 사서 푼다고 했잖아요. 네. 단순히 3번 같은데 4번 같은데 2번 같은데 그런 거는 사실 다 해, 5번을. 네, 의미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 지문을 요약을 해보자.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얘가 요약과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문을 여러 번 읽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원리를 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 시간이 그렇죠. 없잖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재수생 친구들이 이제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그 모의고사 풀이를 많이 해요. 그 재수종합반에 가면 애들이 매일 아침에 이렇게 모의고사를 하나씩 풀어요. 이거는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걔는 너무 편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기파란 문해는 이제 고통스러운 문해력을 조금 하긴 하는데 우리가 수학을 쓱 봐가지고 답이 대충 뭐 마이너스 1 같아. 이게 말도 안 실력이 되죠. 향상이 안 되죠. 풀이 과정을 아주 고통스럽게 쓰다 보니까 실력이 향상되는 거란 말이에요. 국어에서 우리가 요약을 써야 그러면 애들이 이제 당황해요. 아니 무슨 요약까지 해야 돼?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풀이 과정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국어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뭐 요약을 해봐라, 답의 근거를 써봐라. 그러면은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학습이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졌을 때 수능에서 4%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쉬운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좀 어렵습니다. 네. 저도 이제 기파랑을 가고 싶은 학부모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기파랑 문해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주차의 선정 도서를 이제 아이들이 읽고 와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수업을 이제 나가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기파랑 수업 도서 중에 그 어떤 것들을 선정을 하셨나를 보니까 네. 비문학의 비중이 오히려 되게 적고 네. 대부분의 그 도서들이 선정 도서들이 네. 문학 도서들로 저는 이제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까 수능 국어에서 관건은 비문학이고 네. 초등학교 때부터 문해력을 다져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정작 교재와 그 네네. 읽으라는 책은 문학이란 말이죠. 그러네요. 왜? 예, 왜 저는 그러냐. 조금 모순이 있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않냐. 그렇죠. 문해력이라는 범위는 사실 그것이 그 문학과 비문학의 경계가 없습니다. 그 문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비문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까지는. 우리가 진짜 문학을 배우는 거는 문학이라는 걸 배우는 거는 사실 저는 대학교 때라고 국문과라고 보고요. 예, 고등학교까지는 그게 문학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비문학처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정보 중심의 그 도서들, 선정 도서들은 사실 정보가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문해력을 이제 문학적 문해력, 비문학적 문해력으로 파트를 나눠 놓긴 했는데 우리가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일단 문학 작품을 통해서 향상시키는 문학 그 책을 통해서 향상시키는 것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적 문해력은 우리가 문해 수업을 통해서 이제 그 고도로 향상시키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고전보다는 네네. 최근에 그런 신간 같은 도서들이 이제 그렇죠.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러면 고전은 안 읽어도 됩니까? 아니죠. 고전도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아무래도 초등을 전문으로 하는 거의 초 한 3, 4부터 뭐 중1 정도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기존의 독서 논술 많은 학원들이 그 사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책을 많이 선정해요. 근데 그 어려운 책을 선정했다는 건 말이죠. 그 아이가 그 책을 적어도 3번 이상 읽어야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책을 우리 아이들이 과연 3번 이상 읽고 학원을 갔냐? 학원 가기 전날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빨리 읽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게 숙제고 이게 학원의 한계죠, 사실은. 자기가 좋아서 고전을 선정했다면 집에서 그걸 이해될 때까지 3번이고 4번이고 읽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게 이미 숙제가 돼버리잖아요, 학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어려운 책들을 3번, 4번 읽지 않을 거라면 저는 그것을 굳이 선정해서 이 어린 아이들한테 읽히는 것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읽는 것이 완전히 준비된 아이들은 사실 혼자 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덜 된 친구들은 지금 단계에서 독서가 참 재밌는 거구나. 이런 어떤 흥미를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전은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읽어줘야 되는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중점을 그 독서에 대한 흥미에 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파랑의 목표가 사실 초등 그 3년 과정을 네네. 마치면 졸업할 때 최소 3등급을 받는다. 네. 요게 이제 목표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러면 보통 4학년 때 입학하니까 네네. 4, 5, 6. 3년 만에 수능 국어를 3등급까지로 완성시킨다. 네. 이게 가능합니까?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좀 자극적이고 혹하잖아요, 또. 예, 이렇게까지 말이야 너무 니네 사기 아닙니까, 사실? 사업하려고 말이야 이거 아니지 않니 하는데 제가 이제 EBS하고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에서 오랫동안 수능 강의를 했고 또 고3 아이들 수업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예, 우리나라에서 그 독해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시험은 저는 수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시험이 아예 없어요. 국어 인증 시험 이런 거는 이제 암기 쪽으로 많이 넘어가야 되고 수능에서 특히 그 문학과 독서, 비문학 이 두 개의 영역이 정확하게 독해력 문제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택 과목인 뭐 문법이라든지 화작 이런 거는 아예 안 하고 공통 과목인 문학과 독서를 하는데 글만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풀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3등급 만들겠다는 건데 결국은 수능이라는 것이 그 독해력이라는 거죠. 독해력, 사고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해력, 사고력을 어느 정도 이끌어주면 수능 1등급은 초등학교 6학년이 힘들더라도 수능 3등급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수능 3등급이 안 되더라도 내가 이런 어려운 글을 읽어낼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기파랑 문혜원 학원을 졸업할 수 있으면 저는 만족한다. 요래서 이걸 목표로 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수한 친구들은 네네. 보통 이제 4학년 때 입학하잖아요. 예. 4, 5, 6학년에 이제 졸업해서 시험을 쳤어. 네. 3등급보다 더 윗등급이 나오는 친구들도 있습니까? 네. 1등급. 현재까지는 1등급은 없고요. 그쵸, 1등급은 없을 것 같아요. 6학년. 2등급은 있었습니다. 예, 2등급까지 나오더라고요. 대단하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왜냐면 고3 아이들도 그 2등급 받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러면 대표님 네. 기파랑을 3년 코스를 졸업하면 네. 이제 3등급이 이제 네네. 목표잖아요. 네네. 3등 보장하시나요? 네네. 여기만 나오면 일단 3등급은 보장? 보장한다. 일단은 보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3년 과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안 나오면요? 예, 안 환불해 나올 주시나요?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좀 그 기파랑문예원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면 3등급은 나오지만 따라가는 게 힘듭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2개월마다 진급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진급시험을 3년 동안 무려 18번을 봅니다. 18번의 진급시험을 통과해야 사실상 수능을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급시험을 2개월마다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매주 주간 테스트를 보는데 갈 때마다. 그렇죠. 이 주간 테스트 점수가 또 누적이 되고요. 더 얘기하면 지금 아무도 우리 학원에 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지금 좀 의욕이 저도 네네, 꺾였거든요. 뭐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간 테스트를 잘 보려면 우리 숙제를 답을 찾아와야 돼요, 스스로. 답을 찾아오지 않으면 주간 테스트를 못 보고, 주간 테스트를 못 보면 진급 시험을 못 보고, 진급 시험을 못 보면 진급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3년을 다닌다는 것 자체가, 그 과정 자체가 힘듭니다. 예. 아 그럼 3등급 받을 애들만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남아있다기보다는 이제 성실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원을 다니다 보면은 사실 수학도 해야 되지, 영어도 해야 되지, 맞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국어 숙제를 성실하게 못 하게 돼요. 근데 저는 네가 정말 국어 숙제를 열심히 하기 힘든 상황이야. 그러면 일단 그만둬 하거나. 그리고 수학, 영어에 집중을 해.
그리고 네가 여유가 될 때 다시 와. 이게 제 입장이에요. 우리 대부분은 그냥 학원에 걸쳐놔요. 그렇죠, 그렇죠. 예, 걸쳐놓고 그냥 뭐 일주일에 대충 책 한 권 읽으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2, 3년이 금방 흘러가는데 정작 2, 3년 뒤에 성적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기파학문을 다니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다니시면 알게 되겠지만 명제 판단 숙제를 하는데 너무 이게 힘드니까 애가 막 투덜투덜 거리면서 똥파랑 문해하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아빠 건데 뭐 이렇게 책을 만들었냐 이러면서 맹비난을 해가지고 제가 그만 다녀라 그래가지고 안 다녀요 지금? 그만 6개월을 쉬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들이 6개월을 쉬고 다시 갔는데 기파랑 문해원을 이 초등은 정말 6개월이 다르더라고요. 6개월 전에 우리 아들과 6개월 후에 우리 아들은 달라요. 성장 애들이 쑥쑥 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파랑을 3등급으로 졸업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1등급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능에서는. 1등급 가야죠. 자, 3등급인 아이를 예, 예. 그럼 중고등학교 때 이제 1등급으로 만들어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만들까요? 그렇죠. 우리가 기파랑 은혜원에서 이제 3년 동안 교육을 하는 그 마지막 기파랑 단계에서는 지문과 문제를 분석하는 이제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 우리가 지문이 그것이 시든 소설이든 또는 비문학이든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문제는 또 어떻게 우리가 분석해야 될 것인가를 마지막 기파랑 단계에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 방식을 마지막으로 배우고 애들이 졸업을 합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국어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혼자 하는 건데 이제 내가 공부하는 방법을 익혀놨잖아요. 네. 그 방법으로 이제 시중의 문제집을 풀어도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단순하게 문제 푸는 게 더 이상 아니겠죠. 얘는 지문과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친구들, 지금 중고등학생 친구들, 또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내가 쓴 건 아니지만 이 문제집이 괜찮은 것 같더라. 이런 팁들 혹시 있으실까요? 시중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쓰는 문제집들은 대부분 좋은 문제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가장 좋은 문제집은 이제 우리 국풀 문제집이 가장 좋은 문제집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국풀 문제집을 접하기 힘든 경우에 이제 시중 문제집을 쓰는데 학생들이 많이 쓰는 문제집을 쓰겠죠. 근데 그 문제집의 가장 장점이 뭐겠어요? 보통은 해설지예요. 그렇죠? 해설지. 근데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이런 얘기 하죠. 해설지 절대 보지 말고 풀어라. 그게 무슨 얘기냐? 수학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과정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수학이 안 풀린다고 해서 해설지를 바로 본다. 안 풀려 해설지, 안 풀려 해설지. 이런 애들은 절대 수학 시험이 향상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해설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쉬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무것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집을 선택하더라도 그 문제집을 내가 스스로 분석해서 그걸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그게 맞는지 확인하는 수단으로서만 해설지를 보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와 지문을 분석하는 훈련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이제 우리 그 학원에서 배우게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결국 문제집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조언의 한마디를 좀 해주실 만한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네. 우리 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일단 뭐냐면 국어에서 그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어에서 문제를 푼다는 건 단순하게 그냥 객관식으로 문제를 확률적으로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어의 모든 문제는 지문에서 출발을 해요. 지문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려면 지문을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지문을 반복적으로 해서 지문의 구조와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고 근데 그걸 단순하게 파악하려고만 해가지고는 공부가 안 돼요. 반드시 옆에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옆에 구조를 짜줘야 돼요. 그렇게 지문을 이해한 다음에 이 지문의 핵심 내용들이 문제에서 뭘 물어봤는지 그 근거조차도 직접 쓰면서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하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어떻게 그걸 쓰면서 해. 하지만 조금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를 정확하게 풀게 되고 많은 문제를 풀지 않아도 이른바 양치기를 하지 않아도 그 지문을 읽어내는데 굉장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이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가지게 되면은 고등학교에서 내신 수능은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게 될 겁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말씀 주신 내용들이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참 큰 도움이 비록 이제 기파랑이나 뭐 구풀이나 다니지 않으시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은 똑같은 것 같아요.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